계란.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계엄입니다. 맞죠. 그때는 조이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 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고승찬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걸 던졌겠어요. 근데 이게 2m 이상 올라.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니 진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네. 국힘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첫 번째 뉴스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아우.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다뤄야죠. 그래서 외교 전문 국회의원 김준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종편에서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부대변인님. 네.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해외 순방 관련해가 블랙록 회장 만난 거 다뤘어 안 다뤘어? 안 다루지. 그거를 그 대사건이야 대한민국 경제. 아니야. 대사건이라고 그거는. 대사건인데 지금 저 무도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왜 트럼프가 145개국의 해외 정상을 초청했는데 왜 거기 안 갔냐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김혜경 여사가 이 멜라니아 여사 옆에 안 앉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맞고 지금 막 때리고 길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팩트 체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로 억지로 깐다. 억가 있지. 억가를 계속 시전하고 있어요. 이 중대한 이슈가 많은 이 와중에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주제도 정했거든요. 우리가 AI 그리고 국제평화 그리고 안보였습니다. 네. 한 장면만 짧게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불과 얼마 전까지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는 선언과 함께 이 공개 토의 주제를 해. 이 정말 말하면서도 또 뭉클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밍 자체는 운도 있죠. 운이죠. 그것도. 운인데 그 운을 가장 빛날 때 사용한 것이고. 그거를 국민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저 비유가 너무 좋아요. 원래 의장국이 정할 수는 있는데 주제를 그 주제에서 안보나 평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AI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야 그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평화를 엮었구나. 그 새끼 호랑이하고 그걸 이제 비교를 덮이랑 했잖아요. 이렇게 덮이랑 비교한 게 섞어가지고. 절묘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묘하네. 네. 그러니까 K 컬처도 싹 집어넣으면서 AI까지 하면서 근데 안보 평화까지 엮어버리는. AI가 경제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AI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다.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캐대헌도 얘기했지만 에이펙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네. 에이펙 의장국이라는 얘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채택할 거라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이것도 홍보를 한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장면은 종편에서는 아예 안 트는 아예 안 틀어. 영상이. 안 틀어. 왜 이건 뭐 왜 안 틀어? 유해 영상이야? 아니 왜 안 뜨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아니야? 대한민국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빗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니 상황이 이재명 아니에요. 대통령이 빛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빛나는 건데도 네. 대통령이 발언해서 그게 뭐 흠잡을 게 없으면 안 틀어. 흠잡을 것만 잡을 게 있으면 그 틀고. 그땐 틀어요. 뭐든지. 그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인데 대한국민은 아닌가 봐요.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사실 그쪽에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간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계속 자꾸 우리 신라 호텔에 신혼부부 시설을 시켰네. 그게 국가 폭력이네, 군사 정권이네. 또 대통령께서 손님 맞이하니까 청소하자고 했잖아요. 국가 정권 새마을 운동이냐? 새마을 운동 너희가 한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로만 하더라고 진짜. 네. 확실히 정권에 터 잡으시니까 잘 깨고 계시네. 자 정말 그 뭉클한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예. 이 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정한 피스 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네. 실용주의. 예. 예. 우리가 세계 자랑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화고 두 번째가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경제적 번영이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먹힐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가 평화거든요. 근데 이 평화는 사실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못 이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다른 국가들이 진영이 다르면 못 받아들이는데 우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 국가가 네. 피스를 얘기할 때 다른 국가들은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한다. 이게 먹힙니다. 앞에 두 가지가 또 달리 이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야 되고. 네. 또 이거 종편에서 많이 물어듣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신라 호텔 취소한 거 가지고 지금 바쁜데 무슨 이런 평화 공존을 얘기합니까?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네. 그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공격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했던 두 국가론에 대해서 20분. 야, 진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나는 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안 돼요. 아니 그 권력은 항상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게 본령이고 네.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런 비판은 어제 최진봉 교수님 보셨죠? 제가 매섭게 혼내는 거. 당신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매섭진 않았고 서로 견제가 또 공격을 하긴 했어요. 맞네, 비판했는데. 네, 매서웠잖아요. 꼼짝을 못한 거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조금 그래도 좋은 이야기였고요. 네. 또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참 걱정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슈 다룰 때마다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그동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를 갑자기 지 멋대로 25%로 올려 트럼프가. 그러더니 야 내가 이거 15%로 낮춰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니 세상에 없던 관세를 25%로 만들어. 그 다음에 야 15% 깎아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아니 완전히. 근데 3,500억 달러가 하나로 하면 약 500조입니다. 500조.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골칫덩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부로 골치 아파. 뜯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일시불로 내라는 골치 거고요. 아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금이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게 500억 불이다. 그러면 100일 안에 내놔야 됩니다. 골치 100일 아파. 안에. 아유. 100일 안에 그 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모델을 가지고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한국한테 사인이라고. 그렇죠. 이 본보기를 밀고 맞습니다. 또 한국한테 사인을 받아내야 그 나머지 국가들한테 또 받아내려는 이런 3단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일부러 그 만탄에도 안 가시고요. 그렇겠죠. 이거 기싸움 한 겁니다. 네. 기싸움 한 거고 아니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순간 우리 경제는 다 망하고 끝났죠. 왜 아니죠? 끝나고 미국이 원하는 투자금도 우리가 망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네.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네. 그 얘기를 블룸버그하고 김민석 총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 준다가 아니라 못 준답니다. 네. 우리 지금 주면 우리 경제가 끝나기 때문에 못 끝납니다. 준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러트니기는 오히려
이 거기다가 3,5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2천억 불을 더 보탰습니다. 5,500억 불. 그러니까 일본 수준 5,500억 달러 정도는 뜯어가겠다라고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네. 더 가져가겠다. 러트닉이가 문제야 이놈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도 그냥 굉장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러트릭도 안 만나고 트럼프도 안 만나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를 만난 겁니다. 아. 이게 베센트는 관세 쪽이고 러트닉 쪽은 투자 쪽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엄청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베센트를 만나가지고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시장 상업주의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아. 베센트가 뭐랬냐면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한미 동맹 경고하다가 누가 얘기했냐면 베센트가 얘기해. 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짜. 아. 그 비합리적인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또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베센트를 이번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만탄에 안 간 안 갔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러트닉은 정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깡패같이 깡패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깡패같이. 깡패죠. 네. 그리고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압박한 사람이 바로 러트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700조 내놓으라. 그거예요. 700조. 아니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내?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 얘기 말씀드린 뭐라 그랬냐면 일본처럼 그거 그냥 이면 합의로 이면에 쌓인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났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거 했다가 지금 했잖아. 완전히 지금 코가 박살 꼈어요. 났습니다. 코가 꼈거든요. 네. 계속 네. 얘네가 꼬들기는 거야.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려고. 야, 사인해, 안 사인만 해도 해. 돼. 어차피 돈 안 내. 이 자식아. 그냥 좀 해, 임마. 안 내는 거 진짜 맞지? 맞다니까 빨리 해. 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빨리 좀 해. 이씨. 이거야. 그리고 진짜 나서 딱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러트닉이 그렇게 사인 받고 나서는 네. 일본이 안 지키는지 분기별로 검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는 다시 관세를 올린다. 일본은 완전히 코가 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사인 안 한다고 공격해요. 네. 안 웃기는 거예요. 아니 브리핑 할 때도 기자들이 매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질문할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이라는 거 우리가 유리할 때는 서명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불리한 걸 서명하면 그건 외교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네. 상식이잖아요. 네. 이게 왜 하나로 안 모여지는 게 이게 안 진짜 모여지는 게 이해가 안 신기해. 되네. 근데 안 모여지는데 옛날같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진 않습니다. 먹히진 않아요. 네.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 그거가 고립되듯이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지아 사태부터 해서 국민들이 옛날과 좀 달라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다행이죠. 종편의 선동에 정말 소수만 네. 하지 맞습니다. 국민이 안 따라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정권이 이재명 흔들리죠. 대통령도 그 만찬에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안 갈 그렇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욕 바가지로 먹죠. 그렇죠. 저희 그 국민을 믿고 그렇게 또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여론 진짜 중요하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이 와중에 네. 종편을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조연설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조연설했죠. 네, 그 뒤에. 예, 한참 뒤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 하는 동안 감히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옆에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워서 이 좋은 외교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이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웠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네.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조선 기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영부인은요 사전에 내 옆에 누가 어떤 영부인이 앉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멜라니아가 앉는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첫째. 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정상 배우자들은 자신의 남편 정상이 연설을 하고 나면 같이 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뜬다고. 아. 자기 남편 연설만 보고 떠요. 아.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오전 10시 9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12시 49분이야. 네. 그럼 얘네들 말대로는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려면 3시간 후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김혜경 여사는 그 옆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자리에 없었던 건 팩트입니다. 근데 왜 없었냐?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한 거야. 아. 아까는 멜라니아 옆에 없었다고 난리친 거지. 근데 이번에는 멜라니아 보러 간 거야. 근데 왜 근데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그래요? 것까지 팩트 체크해야 되나? 아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거 많아요. 근데 이것 기사를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냈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내린 예, 건데. 내렸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직도 난리야. 왜 뭐해? 총평 가서. 아, 방송에서까지도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 멜라니가
옆에 없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만났는데 너희들 왜 나중에 가서 리셉션 가서 만난 건 얘기 안 해? 왜 그건 얘기 안 해? 그래서 다 나가고 술 먹고 거기에 또 특히나 그건 멜라니가 주최한 건데 네, 그거 왜 맞아요. 말 안 해?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 갑니다 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에이 배렸다 다음으로 가자. 갑자기 다른 패널들 침묵하고 다른 아이템 가거든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정말 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서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지. 협상을 하고 있다. 와.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와 훌륭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와. 그런 좀 고품격 제가 그런 맹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이건 유엔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정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2번째고 우리는 7번째라니까 합니까? 그러면 의자 하나 놓고 계속 위에 이름표를 바꾸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 여사들의 자리를 다 만들어놔야지. 여기 트럼프 이제 멜라니아 나가면 그 다음 사람 좌석 표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아무리 차이 나도 거기에는 네. 다 그 영부인들 자리들을 다 마련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앉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연설 마치자마자 나갔다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리셉션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가지 않은 것을 마치 일부러 안 간 것처럼 네. 뭐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 자신들 비판에도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지. 맞아요. 감히 멜라니아 옆에 없었어? 근데 멜라니아 여사 만나러 간 거는 또 야 여기는 또 왜 비었어? 그렇죠. 어떡하라고? 만약에 그러면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한 행사에 가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잖아. 또 비판해. 그러면 또 비판했겠지. 리셉션이란 좋은 장이 있었는데 또 또 나갔다. 걷어찼다.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외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판했겠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왜 트럼프가 주최한 그 만찬에 안 가냐? 145개국의 해외 정상이 갔는데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자리 가면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거 누구나 다 아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좀 얘기했다고 내가. 확실하지. 확실하게 했다고. 아니 내가 진짜 찾아볼 거니까. 확인해봐.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얘기했어요? 네. 진짜 내가 찾아본다. 요 팩트 체크 가지고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 좀 해봐. 내가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데가 없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항상 돌아보고 네. 경계하면서. 아 그러니까 됐고 그러면 네. 오늘 이거 한 거 오늘 종편에서 탈 거란 말이야. 네.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알았죠? 네, 탁탁탁 짚어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 한 것 같잖아. 했다니까. 아 근데 요 팩트 체크로 얘기하면 꼼짝 말아야 할 것 말아요, 같은데 진짜로. 이거는. 네. 다 수긍 가능하지. 네. 그럼 바로 부조해서 연락오지. 에이씨 조졌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네. 오늘 또 트럼프가 제약 가지고 또 협박했습니다. 네. 제약 안 하게 되면 100% 때린다는데 아. 이거 가지고 또 관세나 지금 투자에 우리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네 전부 다 공장 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공장 짓고 있고 네. SK 바이오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삼성까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약회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 100%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해당이 짓고 안 있거나 돼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미리 알셔서 또 이 공포를 가지고 빨리 또 관세 협상이라고 또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하지 거예요? 말고 아.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요. 지금 뭐 또 한쪽에 보니까 벤츠보다 더 비싸졌다 난리 예, 났다고 또 맞습니다. 막 기사 때리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또 한쪽에 보니까 벤츠보다 더 비싸졌다 난리 났다고 또 맞습니다. 막 기사 때리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인도 쪽에서 확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워낙 그 경쟁력이 좋아서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 협상할 때까지 우리 10% 정도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관세 10%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3,500억이나 5,500억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맞습니다. 거죠. 계속 말씀하셨죠. 예, 꼭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너무 이걸 국내에서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맞아요. 깎아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은 그 제조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와 정부가 협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영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또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적인 이슈, 네. 윤석열 이슈, 사법 개혁 이슈, 네. 검찰 개혁 이슈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사위가 가장 바쁩니다. 네. 법사위 위원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빛나는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자, 먼저 김용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사위 실세 간사. 실세 감사. 김용민 의원 항상 정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싸울 때는 항상 이분이 있고요. 예, 이분은 진짜 공격력이 대단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체포 집행
영장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특검 1호 기소입니다. 내란 특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네, 윤석열은 보석 신문 때문에 이 재판에 나온 거지. 윤석열이가요. 네. 7월 9일 마지막 모습 보이고 오늘 모습을 보인 건데 제가 네.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술도 먹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욕했어. 댓글에도. 그거까지 말이 같지 않은 소리 되냐. 하지 말라고. 네. 다 욕했단 그렇죠. 말이야. 7월 9일에 마지막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8월 18일에 구치소장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7월 9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을 때가 이제 오늘 말고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 그때가 김현우 구치소장일 때 그리고 18일 날 바뀌고 오늘 저렇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네.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김도영 구치소장이고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염색을 안 하고 네.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라니까. 나는 이게 술과 관련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제기 한번 해봅니다. 네. 1차 구속 때 첫 번째로 구속되고 그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도 그 모습이야. 그때는 얼굴이 그대로였는데. 그대로였어. 어허. 아 여기 뭐 동조하지 마세요.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동조하지 마세요. 강성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럼 되잖아. 요 어떻게 종편에서 받아주실래요?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의심.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구치소장 바뀌기 전에는 그야말로 특혜성 접견 면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었죠. 물론 핸드폰도 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다른 뭐 이물질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술 끊으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기서만. 윤석열 그 특혜 접견 그게 이제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조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그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수월할 수 조금 있죠.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길을 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강성필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휴대폰도 막 가지고 들고 드나들었던 것을 감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뭘 들고 들어갔을지 알 수 그럼요.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 신분일 때도 국정 운영을 안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서 옥중 통치했잖아. 네. 그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지시 받고 네. 핸드폰 건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그 내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 네. 서울 구치소에. 네. 그러자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이 구치소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치소장이요? 예, 네. 공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조처 여부에 대한 귀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네네. 첫째 검찰에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30년간 봉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렸던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하냐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용 기관 중 외부인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의 대통령 기록물 또는 개인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이랬던 거야 이놈들이.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여기 엮이기 싫으니까 네가 판단해 임마. 하지 말고 던졌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유권 해석을 요청한 음성 녹음 파일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너네 갈았어요. 나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현우. 맞아요. 딱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정해 달라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접견 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 행사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쇼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라 걱정 안 하고 술 먹을 맞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사우나하고 침대에 나라를 누워있고. 어떻게 망칠까 예. 사리사욕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게 나갈 수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거기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간사님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을 지시한다. 그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네. 불법이지만 적어도 얼핏 들을 땐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진짜 저 사람은 직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 저희가 이제 특수부 사람 구속하면은 접견부 맨날 봐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게 저게 언론 플레이용이에요.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본인이 마치 대단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네.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군요. 야, 근데 김현우는 우리가 의심 많이 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전에도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승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수원구치소에 4급이었어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올 때 승진이 됐거든요. 근데 4급 다음에 뭐예요? 상급이죠. 상급. 근데 상급 다음에 뭐예요? 2급이잖아요. 고위직 낙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상급을 안 거치고 바로 2급이 됐다니까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심각해. 지금도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자리 옮길 때가 아니야. 네. 교도소장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오히려. 본인이 열 수 있으니까 들어가.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신뢰 못 받는 거지. 오늘 잘하기로 했잖아요.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아, 신뢰 4위 축하드립니다. 1.3%. 이게 왜 안 나? 주관식. 네, 객관식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재판이 오늘 중계가 이제 될 건데 예, 중계를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원정 의원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해서 드디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세계의 재판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재판이 될 거고 그럼요. 영구 보존되는 재판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중간에 또 재판부가 일부 뭐 비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1.8평 방에 있어서 뭐 죽을 것 같다, 생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예, 진짜 배부른 소리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 좁아서 힘들면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 여러 명 같이 좀. 다른 분들에겐 피곤하겠지만 정말 윤석열 오늘 나타난 이유가 보석 때문이거든요.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근데 보석으로 석방이 되려면 범행을 전부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하나 자기가 나가서 뭐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아니,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내란을 저지른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하면서 얘기를 했어? 석방 그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건데 그 국민들이 뭐라고 보실지 정말 좀 기가 막힙니다. 그럼 뭐 어떤 얘기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윤석열이 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속보로 있는데 나오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소개해주신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석해주면은 운동하고 당뇨식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내가 볼 때 안에 있어야 건강 회복돼. 안에 있어야. 요즘 당뇨엔 독방이랍니다. 아 진짜 좋은 표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표어예요. 매부쇼 장학생. 예.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건강이 지금 응급한 건 아닌데 아니야? 근데 법정에 지금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진짜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심해. 나오는 발언들이 나오는 발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잘해? 네. 그리고 와. 이건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분노해가지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협박. 이거는 협박 이거는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나오는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안 되지. 보통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독방 중에서도 카메라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발 묶어 놓고. 누구한테 위해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인용을 안 해주면은 그 뭐 스스로 뭐 그러니까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위해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훨씬 더 개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더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받네. 한편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했던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분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극우층이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지금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최악의 인간이야. 최악. 네. 자, 이제 사법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 오랜만에 사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삼겹살집. 이것도 증거가 명확히 있어요. 대법원은 5월에 쥐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죠. 그게 5월이었어요? 5월에 뭉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하려나 봅니다.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정성을 높여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덮을 때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거 소집해서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게 그 협조가 잘 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면죄부를 법원 자체 조사해서 면죄부를 주면 이건 뭐 불공정성이 또 시비가 될 수 있으니 외부에서 마치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런 것 싶습니다. 같아요. 이 명분 쌓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저게 접대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사실상 저 주점이 매우 그 부적절한 주점 아닙니까? 네. 그럼 저기에 출입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예요. 판사로서. 네.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이 사람이 아직도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 조희대 이 비호, 조희대 희대의 비호를 지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요. 잘못하다가 1월 6일 날 감방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직위원이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네. 예전에 윤석열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맞습니다. 적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미 지금 이 술접대 사건이 공수처에 있으니 네. 빨리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 조희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재판 독립을 가장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게 바로 조희대. 아니 내란이잖아. 내란.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계엄입니다. 맞죠. 그때는 조희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 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한마디 했거든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작년과 달리 재판 독립을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정치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이라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네. 그러니까 작년에 딱 한 번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5번 표현합니다. 조희대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조희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우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전 난리 났습니다. 조희대는. 독립을 엄청 얘기하네. 독립을 가장 침해했던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조희대 어떡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때 판사 체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게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도 인정되고 재판권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가장 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해주는 이유가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법쿠데타 저지르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을 들이댔지만 네.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다 침해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 개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법부 보호 영역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강도 높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숨어서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만 우리는 뭐 여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와, 정말 아니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어. 네. 저게 이제 되게 윤석열스럽다. 아.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 저 주장이 재판의 독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은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맘대로 그 재판하고 그렇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절차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 국가기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월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물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국회에서는.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과반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께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중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도 견제 받아야 되거든. 네. 그 견제를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견제 방법으로 청문회라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네. 가장 낮은 단계의 견제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 추윤 갈등의 진실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네. 이거는 추윤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건 이미 다 드러났단 말이야. 네. 윤석열이가 자기 집안 사람들 네. 한동훈의 죄를 덮고자 검찰을 활용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정치인 언론인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고발 사주를 통해서 탄압한 사건이야. 네. 그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럴 수 없죠. 보고만 있었으면 욕 먹어야지.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난동을 부린 거야. 그렇죠. 추윤 갈등이 아니란 말이야. 네, 네. 이미 진실이 다 드러났어. 게임 맞아요. 끝난 문제야. 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이제 황현희 씨가 네. 조의대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또 추윤 갈등을 빗대가지고 한마디를 했거든요. 자, 그 장면을 잠깐 좀 같이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좀 평가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예전부터 뭐만 한번 건드렸다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되고 심지어 누군 대통령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자, 저는 뭐 황현희 씨를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황현희 씨가 대한민국에 매우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발언을 한 저 유튜브 채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황현희의 발언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는 거야. 저도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치 무슨 황현희가 대법 원장인 줄 알았어. 이걸 다 받아 쓰면서 이 청문회를 비판하는 거야. 이 얼마나 편향적이야. 황현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잘 모르고 아니, 나는 비판할 생각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황현희하고 잘 알아요. 예, 예. 황현희도 다음 주에 혼났어. 아니야. 아니, 전혀 나는 그럴 생각 근데 없어요. 이런 뜻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지 말고. 아니, 내 생각이야. 아니, 그렇게 근데 하지 말고. 이것을 다 그대로 쪽쪽쪽 받아가지고 쓰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황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비하가 마. 아니야, 이거. 나는 정말 이거 황현희 포커스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 언론이 문제라는 그렇죠. 거야. 언론의 언론. 문제점이 뭐냐면 네. 뭔가 어떤 사람, 그것도 알려진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논조와 맞으면 논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나 이 경제지들은요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황현이라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의 이미지까지 함께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전 여론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는 뭐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황현 씨가 정확히 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보도를 하면 그걸 모두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어요? 전혀 없지. 뉴스의 가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취재한 것도 아니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네. 무슨 이렇게 유력한 무슨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네. 일반인이잖아요. 저 발언을 저렇게 많은 언론사가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제목도 봐 거의 비슷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다 똑같아요. 너무 문제야. 아니 발언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도 꼭 추미애가 건드리면 한 번 건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너무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국회에서는 국민적 불신이 워낙 크니 네. 국회에 나와서 조의대 너가 직접 설명해보고 네.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습니다. 라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왜 조의대를 건드리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저렇게 프레임을 따가지고 가는 건지. 아,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네. 일단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뭐 부적절하다부터 시작해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대법원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국회 출석해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네. 출석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도 출석하죠. 대법원장도 출석합니다. 산부위원들이 출석하죠. 대통령이 오실 때도 있고 국회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판사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인데 이분은 국회에 여러 번 출석해서 발언도 하고 질답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게 왜 필요하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모든 공직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상권 분립은 상권을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견제가 핵심이지 분리가 핵심이 네. 아닙니다. 견제하게 만드는 것인데 네. 반대로 그러면 상권 분립만 얘기하면 그러면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하는 것도 상권 분립 침해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예.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게 상권 분립 침해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권한 범위 내에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사법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국회는 당연히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 따라야죠. 그러니까 헌법상 의무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나? 저는 제가 이제 저게 더 보수 언론이 주로 저렇게 제목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아, 진짜 이렇게 너무 화 많이 나있습니다. 내세워가지고 되게 4년 전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하더니 지금은 정말 그 황현희라는 개그맨을 통해서 저렇게 그 4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짜친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황현희를 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진 그런 않습니다, 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중량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댓글에도 황현희가 임마 최영 너보다 훨씬 유명해. 그래 유명하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번에 재미를 본 거예요. 네. 4년 전에 네.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그럼요, 말했군요. 당연히 아시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하러 그 대법원장하고 뭘 맞서고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키워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는 거죠. 이틀 만에 쿠데타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례적인 일이고 법에도 그 정해져 있는 절차하고도 굉장히 위반해서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한 거 아닙니까? 없었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김문수 대통령 네. 뭐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매우 높았죠. 국민 주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그 침해된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서 이제는 묻고 싶은 거죠. 네. 사람을 뭐 살인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그 있었던 일이 없어집니까? 아유, 그렇지 없어지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물어볼 저희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우리 간사님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9월 30일에 이제 조희대 청문회를 이제 개최하죠. 네. 만약에 그 이런 질문도 저는 뭐 옳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희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법이죠. 그렇죠. 근데 조희대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희대가 안 나오면 네. 혹시 뭐 플랜 B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있죠.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2차 청문회입니다. 사실은 1차 청문회가 아니에요. 지난 5월 14일 날 조희대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시절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2차입니다. 그때도 불출석했습니다. 네. 2차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3차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거나 하는 증인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출석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법원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가서 윤석열 CCTV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네네네. 대법원도 저희가 현장 검증 갈 수 있거든요. 국회법상, 헌법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 대법원, 현장이죠. 대법원 현장 검증, 사법쿠데타의 현장을 검증하러 가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자마자 이틀 만에 네. 그리고 7일 만에 그 결론 다 냈고 네. 9일 만에 선고했고 이런 이 과정들이 위법이나 위헌이 없고 진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과거에 한동훈 그 검사가 휴대폰 본인 막 압수액 안 당하려고 네, 독직폭행으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프레임 전환했죠. 고소하기도 하고 핸드폰 비번도 본인이 안 알려줘서 예. 결국엔 그 비번 핸드폰 못 풀었거든요. 풀었죠. 그때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다 분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에 있는 출석 의무 저희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은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을 지켜서 출석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뭐 이것을 뭐 예의를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석을 요구했고 그 증인으로 오셔서 법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또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그 종편수계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대한민국 언론은요 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국회를 네. 왜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왜 그렇게 존중하는 거야? 내란수계 내란수계 편이니까 그렇죠. 오 발언 센다. 내란수계 편이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해가지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내란 수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좋은데 멘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신 공수처법 개정안. 네. 저는 이게 왜 인재 개정안을 낸지 난 궁금해서. 어. 아니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아니 당연히 모든 죄가 있으면 모두 다 벌 받아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직무에만 한정해서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었죠? 그랬었지. 그럼 나도 그럼 내 직무에만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해 주면 안 돼요? 와 그런 거잖아요.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 나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공수처가 능력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때
근데 지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누더기가 되면서 공수처가 쪼그라들었던 거거든. 나는 정말 이런 거는 그만 당했으면 좋겠어. 이제 민주당이 이런 공격은 정말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를 강화하고 실질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인데요. 그 얘기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청 폐지하고 그럼 수사기관들을 어떻게 다시 재설계하느냐에서 공수처 강화와 관련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그 법조 비리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공수처법도 당연히 중요한 개혁 대상이고 처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그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수사기관으로 권력기관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심사 중인데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과 더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개혁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미준 얘기 많이 다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이 짧게 이 어미준한테 그냥 홍군형 한 번만 내주고 갔으면 좋겠어. 나 정말 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어미준 나왔을 때 그 관본권 띠지 그 입법 청문회여가지고 네. 어미준에 대해서 좀 조명을 못했어요 저희가. 아니 두 분이 많이 하셨어요. 네. 두 분이 좀 더 했었어야 됐어요. 두 분이 하셨잖아. 네. 어미준 과거에 이제 한명수 예. 그 전 총리 수사를 한 담당 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술교육. 재소자들 진술 세미나 네. 관련해서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그 모해위증과 관련해서 어미준에 대해서 수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검사인데 이번에 또 부천지청장을 하면서 쿠팡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직급 관련해서 그건 또 덮어.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좀 이따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무혐의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증언들이 사실상 위증으로 볼 위증 수 아닙니까?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미준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똑 네. 떨어지는 위증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참 그걸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닙니다. 이제 국감에서 추가로 더 이제 따져볼 거고요. 사실 그날 그래서 저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위증을 유도한 거죠. 예,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히 들어보자. 맞아. 네, 사실은 그게 허위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위증할 기회를 준 거죠. 맞습니다. 말 많이 해라. 네, 그랬던 것이고요. 아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하면 이제 보수 쪽에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저거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저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어미준 사건 보십시오. 검찰 개혁은 민생 문제예요. 민생이야. 아, 그러네. 이게 기득권들끼리 자기들끼리 손 딱 잡고서 그렇지. 그 최천병의 검찰을 두고서 기득권 보호하는데 악용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민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데 검찰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문제예요. 검찰 예. 개혁은. 맞네요. 네. 그 사건 부장검사가 어미준 지청장 그다음에 차장검사를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맞아요. 제가 검사 24년 하면서 부장검사가 그 상관을 저렇게 수사 의뢰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그 검찰 개혁하고 너무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청이라는 전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왔어요. 네,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뭘 뚱땅뚱땅 뭘 해가지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뭘 주면은 이것을 석연치 않게 그 보안 수사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해도 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마저도 네. 이게 보안 수사의 문제예요. 검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아주 맞물려 있다. 이것은 민생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드려요. 이 어미준이가 이 쿠팡을 만약에 덮었다면 왜 덮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대통령실하고 쿠팡하고 인적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더만요. 혹시 그 아, 있나요? 그래요? 예, 그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부사장은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가고 법무 담당 부사장은 법률 비서관으로 가고 홍보실장은 총리 비서실의 공보실장으로 가고 와. 저 이 영상이가 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저희 동기 검사예요. 아, 네. 동기 문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억울해하시다가 와, 나 이거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쿠팡으로도 사진, 갔어요. 잠깐만 네. 사진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사진에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뭔가 그런 쿠팡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네. 저 부분이. 근데 지금 부장검사가 수사 의뢰한 대목도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면 왜 그 지휘부에서 이것을
멀쩡히 그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를 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다는 게 수사 의뢰의 기본이 그 지금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도 어미준에 대해서 저는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 생각합니다. 사진 그 요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예. 아까 그 자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이거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네. 김영태와 이영상이 바뀐 거죠? 네, 두 사람이 얼굴이 예, 바뀌었다는 얼굴이 네, 바뀌었다고 네, 합니다. 예. 저 그 동기분 얼굴이 그래서 저는 네. 이 영상이 많이 늙었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답니다. 바뀐 겁니다. 조금 더 통통했거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지적하면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수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 그렇죠. 덮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라는 매우 거 크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도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에 지금 올려져 있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표결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이거 표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노만석이가 아주 또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만석 노만석. 저희 동기입니다. 몇 개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네, 진짜. 29기 동기입니다. 예. 얘네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노만석이 그 검찰총장 직무대 입장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계속 헌법 운운하는 게 헌법 89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 89조. 좀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요거 검찰총장. 예. 저기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데 법률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봐봐. 국영기업도 그럼 헌법 기관이냐 이놈들아? 국립대학교도 헌법 기관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깜짝 말하죠. 그렇죠. 네. 일단 헌법에 검찰청은 없죠 이제. 검찰청이란 단어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침 오늘 또 이게 검찰청 명칭 변경의 위원 관련 논의조사가 국회 입법조사처 있었어요? 브리핑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네네. 여기에 결론은 뭐예요? 가능하답니다. 문제 없다. 위헌 아니다라는 그래요? 것이고 오히려 헌법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네. 행정각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하는 겁니다. 입법 재량이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 재량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선택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에 그 주요한 직무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헌법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그냥 다 비대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 법사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개혁 입법에 어떻게 제대로 이 순응하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더 이상 이 개혁의 대상이지 상의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서 개혁 대상하고 상의해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 총리실에 검사 파견을 10명이나 보낸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을 하고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개혁에 제대로 발맞춰서 수행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네.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그냥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데 야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개혁에 대놓고 반발한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정치행위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정치 집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네. 고쳐 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치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들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네. 야 검사들은 이번에 그 최재현이 박상용이 이런 애들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아주 그 노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검사들이
사람들이 한 번도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질문을 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로부터 추궁당하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견디는 거 못 같아. 견디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거만함이 나온 건데 국민들께서 와 저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구나. 전 진짜 놀랐어요.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빠르게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너무 세 분이나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네. 세 분을 동시에 모셔서 빠르게 진도를 좀 진행을 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이슈를 좀 다뤄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란 척결이 지금 핵심인데, 그렇죠.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금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위직이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 때문에 네. 글로벌 컨퍼런스에 갔다가 지금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박선원 진짜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나오시면 우리가 진짜 그 완전 독점적인 정보를 항상 제공해서 좋았는데 네, 그 맞아요. 노상원 좋았잖아요. 네. 전 아직도 그게 너무 보람돼요.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자주. 고맙습니다. 투트랙으로 잠깐 거. 거기서 이해가 다 되면서 저도. 이 내란이 완성이 됐어 나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거기서 전문성 나오더라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분은 보셨구나. 흥행으로는 1등이에요. 흥행은 1등. 이분은 진짜 신스틸러. 예. 선 넘네. 자신 있어에 이어 또 흥행을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또 흥행하나? 요새 좀 주춤한다 싶었거든. 이거를 또 흥행하나? 예. 와, 무슨 찬이야? 박수로 맞이합니다. 두 손으로 해야죠. 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두 분한테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원래 장관 후보자는 여당은요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덮어두고 쉴드 칩니다. 네. 야, 근데 우리 두 의원님들은 지금 내란 정국을 잃지 않고 있어. 합참 의장이 얼마나 지금 내란 정국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뭐 여당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박살 내시더라고. 냉정하게. 나는 솔직히 너무 멋있더라고. 두 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승찬 의원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올 텐데요.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그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먼저 보내면 후보자가 거기에 답을 써서 다시 국회로 넘기나 봅니다. 먼저. 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계엄 관련한 질문이. 네. 계엄 관련한 답이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쓰지 않은 거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나는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 이건 심각한 거거든 사실. 그것을 여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봐주려고 했지 우리는. 기무사 개헌 문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합참정보본부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개헌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론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군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걔네 개짜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무인기 합참의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겁먹었어. 성일종 겁먹었고.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했길래 책자가 이만큼 튀어와. 스프링 달린 줄 알았어. 야, 근데 부승찬 이거는 진짜야. 정말 멋있는 거야. 진정성이에요. 진짜 내란 진정성이야. 도시에. 네. 와, 의원님 진짜 저는 응원했습니다. 아니,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렵죠. 여당이고 여당 예. 간사고 맞습니다. 뭐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맞아. 야. 근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선배님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심지어? 예, 예. 공군이잖아, 공군. 심지어 아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네, 근데 친한데 저는 이제 단 한마디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합참 의장의 의지, 내란 종식, 개헌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과거에
아니 얼마 전에 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면서 1차적으로 너무 실망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뭐냐면 계엄 세력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답변서를.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그다음에 계엄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단호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질의를 하면서 또 이제 답변서를 봤냐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넌 당신은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닐 거야. 이런 의도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정말 너무 열이 받고 의장의 후보자인데 앞으로 이제 정군에 대한 이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또 이제 왕따가 되고 패싱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청문회를 통해서 단호함을 보여주고 함부로 어떤 지휘 체계를 유린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지. 이제 참모들도 겁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려고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겁니다. 오전이고 오후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좀 좋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합참 의장 자리가 타구냐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수 의장도 정말 바보같이 무능하고 바보같이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합참 의장은 타군이 하면 안 된다. 타군이라면 육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육군 외.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방위 전체에 의해서 강선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할 수 있나 내정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공군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임종득 의원과 한교 의원은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530 특기다, 보병, 작전 특기다 이런 걸 엄청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앞에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좀 그러네. 저는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 정말 쓰리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또 감사. 진짜로 감사해요. 예. 그게 좀 진짜 쓰리네요. 좀. 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진영승 후보자의 아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근무했는지 물어보면서 내란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뭔가 좀 남일처럼 답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이 난 또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 부분도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드님 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아들은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작사에서 작년에 근무했죠? 지작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드작사라고 그랬어요. 드론 작전 사령부 모르세요? 방첩관으로 근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 아들도 이제 장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하고 대화할. 후보자 기본적으로 지난번처럼 만약에 작전본부장이 육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인데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전본부장이 정보본부장을 짜고 국직부대라고 해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짜고 이런 짓 또 하면은 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일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휘 체계에 있어서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휘 체계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합참의 단편 명령 어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도 파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있다는 겁니까? 자, 곽수산 씨. 최근 대한민국 군에서 최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계엄하고 최상병 수사무마잖아. 맞아요. 두 가지를 다 여쭤보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대답을 안 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 두 가지를 다 엮어서 여쭤보신 거라고. 근데 두 가지 다 얘기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참 의장이야?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방금 부승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자, 내란 정권의 합참의장 김명수가 해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에 의해서 얼마나 패싱당하고 왕따당하면서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결국 육사 출신 육군들이 내란을 일으킬 때 2급 경계태세 명령함으로써 강도가 강도짓하다 하라고 담 바꿔서 망본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다. 이 점을 알고 지금부터 군령권자로서 전혀 다르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문민 장관인 안규백 국방장관을 제대로 보좌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죠.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좌하고 맞아요. 이 새로운 합참의장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군령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라. 그렇죠, 그렇죠. 단편 명령 합참의장이 내렸는데 임성근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수색한다 그래가지고 무리한 수색을 시켰지. 이 작전사령부에서는 15시에 철수했는데 6시 30분까지 계속 수색하라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최상병이. 네. 단편 명령 합참의장 명령을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합참의장이 육군 육사 출신이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병대 사단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거꾸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면 육사 출신 사령관이 말 안 들을 때 그 영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응? 더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러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서 군령권이 보장돼서 대통령님의 통수권을 철통같이 보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맞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걸 던졌겠어요. 근데 이게 1m 이상 올라가.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니 진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네. 국힘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고 골치 아프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드님 문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님 문제에서 제가 평양 무인기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원조야 이분이. 맞아요. 여기서 소스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6월에 뭐 TF 있어? 구성할 때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게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당시 2월에 그 아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따서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만 기사가 나왔고요. 그 아들 문제가 뭔데? 아니 아들이 이제 여인영하고 그 드론사 메신저 역할을 했다. 지난 2024년 6월에 그 평양 무인기 TF가 끓여질 때 네. 이때부터 이 아들이 계속 그 드론사 그 TF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방첩사에다 보고했다는 거죠. 이거를 왜 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 의원이니까 아니 사전에 여기까지 안 나가고 그렇죠, 안 나갔죠. 네. 그 지금 그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이런 점도 있으니 그거 다 털어버리고 확실하게 이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면 되니까요. 그 말만 하라고 한 뭘 거예요. 잘하면 돼요? 그 말만 하라고 아들이 연루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청산합니까? 아니, 근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2월 정도에 이 제보가 나온 겁니다. 이 제보가 나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이쪽을 취재하면 평양 무인기 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그 전화번호도 진 모데이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죠. 아니 그저 의원님.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행여나 내 아들이 내란과 연루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럼 내란 청산이 주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규백 장관하고 가까우시면 그 좀 미리 귀띔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인기가 10번 이상 넘어갔는데 작년에 그 무인기 첫 북한 반응 나왔을 때 공군 작전 사령부 갔어요. 다 우리 같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점이 레이더의 하나의 점이 북으로 간 것을 잡았다. 확인했잖아요. 잡았다. 근데 네.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간 거라서 우리한테 해로운 항적, 항공 운항 흔적, 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비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10번이 갔으니까 10번 잡았을 다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그 진영승 후보자도 이런 공중 작전의 전문가니까 네. 그러면 10번을 잡았으니 그렇지. 앞으로 이러한 그 무인기 사건 다시 수사하고 이럴 때 네. 전문가로서 이제 이러한 항적이 10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이라도 의장이 되면 이걸 자신이 감찰 지시라도 바로 잡아라. 그렇죠. 그런 뜻으로 당신 아들이 방첩사로서 거기 근무하지 않느냐까지 힌트를 줬어요. 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치지 않겠다는 뜻. 우리도 굉장히 주의한 겁니다. 아니 뭐그 입장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 정말 답답했죠. 나 이거 오늘 괜히 이 방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찝찝하네. 이거 집어 던져서 될 일이 아니야.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참 어려운 저희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 자체는 대통령님의 이제 고유 권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뭐 또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지금 댓글에서 체육이 가만 안 두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난리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앞으로 확실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댓글이 그건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괜히 했는데 난 너무 찝찝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전한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네.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네. 윤석열은 손가락 하나면 뭐 국민의힘이 다 움직였잖아요. 예, 그거와 진짜 다른 두 분 훌륭하시다. 이런 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민주당이 또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이제 재평가 받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네. 돼야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두 그 전에 분은 진짜 훌륭해요. 소통도 많이 대통령실과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기로 네.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욕 먹어도 좋습니다. 뭐 근데 저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극적 반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란 척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 갖게 됩니다. 네. 그것은 맞아요. 이거는 뭐 시대 정신하고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인사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뭐 그렇죠. 6월 4일이니까 네.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 부역자를 골라내는 것부터 뭐 쉽지 시작해서 않겠죠. 정말 어렵고요. 오늘 이제 각군 대령 진급 인사가 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엄에 연루된 자,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기사들이 나와 갈 텐데. 매불쇼만 다뤄요 그거 지금까지. 아니, 기사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법무관실에 이제 이모 중령이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김동혁 단장. 김동혁이 단장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기사도 나오고 JTBC 단독도 나오고. 우리도 다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대령으로 진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희 다뤘어요. 아니 의원님 저희 다뤘다고. 아니 그래서 이런 다뤘다고요.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론에 또 민감하게 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다 이거를 검증해내지 못해요. 못하죠. 워낙 예. 많은 인원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장군도 아니고 장군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1000여 명인데 진급 네, 대상자가 그렇죠. 그럼 이 1000여 명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개헌과 연계됐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뭐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랑 친하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인사라 8월 19일부터 안기백 장관이 그 특별 감찰을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요? 9월 30까지 8월 19일부터 9월 30까지 처음에는 20명 투입했고 지금 한 40명 이상 투입을 해서 투입했어요. 내란에 연루된 그런 그 영관급 이상 장군까지의 주요 지휘자 네. 또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걸러낸다. 걸러내야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지금 운이 좋게 쓸려 와가지고 진급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다만 그러니까요.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 네. 내란 청산이 국민의 군대, 강력한 군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출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걸러지는 것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철동같이 보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 두 분이 또 국회에 가서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질 텐데요. 두 분 다 진짜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51만 명에서 안 늡니다. 박선원 TV 부탁합니다. 박선원 TV. 우승찬 박선원 TV. 51만 명에서 늘질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 맞아요. 네. 너도 방송해 보면 알잖아. 이게 쉽지 않아.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고위직 신용한 부위원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요. 네네. 제가 박성재 장관 그 지하로 광고. 지하로 광고. 그 에피소드부터 한번. 예. 아니 그 제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제 기자분들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과 이제 사전 조율을 하고 지하로 해서 이제 가기로 해서 입구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고 지하로 갔죠. 이제 저는 그 지하 통로를 처음 가보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에 이제 수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은 뭐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마 그게 이제 직행해서 그 조사실로 가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엘리베이터에 헐레벌떡 와서 쑥 손이 내밀어져요. 이제 문이 안 닫히도록. 그러면서 명함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당연히 수사관님들만 다니는 줄 알고 네. 뭐 당연히 인사하고 이렇게 명함을 읽고 보니까 그게 기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기자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당신들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죠. 뭐 노상원, 김충식 관련해서 뭐 신용한 조사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나 봐요. 저는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조사를 받으니까 몰랐죠. 특검께서 특검복께 아마 전화해서 왜 이런 게 기사가 나오냐고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기자분들이. 근데 요번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 이번 같아요. 뭐예요, 박성재? 아마 이제 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았을 거예요. 지하로 가면 누구든지 항상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있고 자기 얼굴하는 기자도 있다는 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설마 이 기자랑 짜고 뭐 그랬다 그러면 정말 그건
나쁜 기자인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당신 법무장관하고 그럴 때 이제 서울 고검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나 내용을 잘 알고 일부러 지하로 갔을 거다. 왜냐면 남들은 다 이 기자들이 있는 포토존 있고 기자들이 있는 1층으로 가게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그걸 통로로 알고 하니까 거기를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저희는 이제 몰라서 기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명함도 주고 이런 건데 이분은 딱 알고 갔을 거다. 그 기자 문 열어준 놈이 누구예요? 어떤 기자? 어떤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 열어줬잖아. 특검의 그 자리에 어떻게 수사관이 왜 기자들이 가 계신 건지를 그때도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들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게 도가 지나치면 이런 황당한 부작용이 온다. 이거 월권이죠. 월권이죠. 그렇습니다. 기자가 이제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박성재가. 아주 그리고 박성재 이놈이 어제는 몰랐는데 조서에 날인도 안 했더라고. 날인도 안 했고 또 지하로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 이거 얼굴 팔리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이 거부를 했죠. 네네. 참 이 박성재 너는 진짜 나쁜 짓을 끝까지 한다. 박성재 이슈는 뭐 거부한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자냥반 뭐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무례한 그 표현들을 기자 면전에서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검사들의 그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식 잠깐 좀 나누고 갈 텐데요. 지금 사실 그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데 아주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정치권은 벌써 지금 지방선거의 시계가 맞춰져 있는지 국민의힘은 뭐 누가 어디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내란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좀 한가한가 봐요. 안오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오석. 새로운 정치인이죠.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이라고. 그게 안오석이에요?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그들에 대한 근황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난무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국정 관련해서 뭐 내부 갈등이 뭐가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나오죠. 지방선거 관련한 거 그냥 통상적인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정도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뭐 잿밥만 관심 있다 이런 우리 농담하듯이 완전히 지금 판이 이제 쫄린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뒤에 어떻다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얘네가 뭘 어떻게 어디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특검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어디를 나간다는 거야? 특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 난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각 진영에서 상대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밭글 찌라시를 날리는 것인데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에 제가 모 인사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용도 짜고 해서 그렇게 한다. 서울시장 했는데 지금 밖글에 나오는 건 엉뚱하게도 이 배지를 달아야 대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배지를 준비한다 하니까 왜 안 오석이 된 거냐면 배지를 단다 하니까 그럼 배지를 달려면 지방선거를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용번호 배지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대단히 좋았어요. 수용번호 배지 달고 그러면 배지를 단다면 연쇄적으로 이 자리가 빠질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빠지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줄 사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서울시장으로 온다. 이게 이제 밭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철수는 이 출마 중독처럼 보여. 그러니까 뭐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안철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연쇄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그 경기지사 나간다니까 또 연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경기지사를 나간다. 이게 이제 막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럼 동작이 또 비고. 동작이 비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동작을 나간다. 개항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시끄럽게 이렇게 오버슈팅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이분이 또 개항을 나간다 해서 완전히 뺑뺑이 도는 사이에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이준석 대표는 이 짬짬이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거기도 한 2, 3%가 여론조사상 나오잖아요. 그럼 접전지 이런 데서는 공동후보, 합동후보, 연합해서 내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다시 국힘과 합당하는 이 그림으로 해서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한 최근 2주 사이에 이게 난무했거든요. 밭글이.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기의 각자의 진영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용도로 서로 돌고 도는 치열한 물밑 싸움입니다. 진짜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도 직을 던져야 될 사람들인데 더해 먹겠다고 지금 물밑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움직인다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요. 실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 범죄자랑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범죄자를 막 동정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랬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럼 왜 안 했느냐가 41.15라는 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 여전히 그거에 빠져서 이들이 지방선거까지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맞아. 그러면 맞아.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요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자꾸. 맞아요. 그들은 한가한 노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경쟁에서 예. 어떤 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쎄빠지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신선 노름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거기에 통일교 12만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렇다.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맞아. 냉철하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화나지만 그 사람들이 허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득표율이 있잖아. 그렇죠. 그 와중에도 41.15에 그러니까. 또 이준석 아유. 8점 몇 퍼센트 있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고 여기서 더 거슬러 가면 박근혜 탄핵 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너무 일찍 사과를 했다. 그래서 맞아. 힘도 못 써보고 24%밖에 못 얻었다. 네. 이번엔 사과도 안 하고 이 갈등 구조를 잘 일종의 이제 활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고한 거 확인했잖아. 41.15나 얻었다. 확인했잖아. 나쁜 학습효과죠. 맞아. 학습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나쁜 거를 계속해서 살려 먹는 지금 황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밥글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이건 그냥 우스개로 한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왜곡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출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나라 걱정보다 안 해요. 본인 안위를 네, 그거밖에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어제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진실이다. 이거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고소해. 그거 지금 진실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 와, 나 이건 진짜. 확실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됩니다. 자, 이화영 그 부지사와 이퀄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심정적으로 이퀄이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뿐이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확정적으로 이재명 저기가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 그건- 심각합니다. 그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란 말이죠. 네. 당사자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렇게 확정했다고 그랬지만 의혹을 다퉈볼 게 이재명 대통령 건에서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심지어 그 건은 지금 모해 위중 교사 혐의까지 그럼요.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파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까지 일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날 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호출을 해서 그것도 휴일날 같이 일종의 이제 세미나 진술 세미나 했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그 시간에 보면 연어도 사고 뭐 해초밥도 사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단정적 사실 저를 고발하시라 좋습니다. 오죽 지금 써먹을 카드가 없으면 대통령을 지렛대로 레버리지를 써서 맞습니다. 자기가 네. 살아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그런 거잖아요. 것 같긴 해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네. 아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 맞아요. 나 진짜 네. 나 정말 한동훈 때문에 나 진짜 힘들거든. 네. 근데 한동훈이 지금 뭔데? 한동훈이 뭐 얘기하면 언론에서 그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 아마 뭐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사보다 더 많을걸요. 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맞아요. 언론 지형도 그렇고 또 국힘 내에서는 또 재미난 기류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물고 뜯고 하잖아요. 예. 한동훈이라도 물고 뜯어야 또 뉴스가 된다라는 맞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맞아, 또 맞아. 황당하게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오래 못 갈 거다. 내공은 다 드러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게 뉴스화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언론 지형도 그래 언론 개혁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아직. 치킨을 배달을 하든 치킨을 시켜 먹든 뭐 본인이 치킨이 되더라도 나한테 뉴스도 아니에요. 난 솔직히. 예. 그만큼 네.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출연자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